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100년 전쯤 전에 역사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하도 세상이 뒤숭숭해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생활하기도 힘들고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취직 문제라든지 장래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더 부담이 커졌어요. 그죠? 그래서 뭐 캥거루족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은 자식에 대한 부양을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는데 지금식으로 자식을 보살피면은 80 넘어서까지 자식을 보살펴야 된다라는 그런 통계도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 삶이 이제 폭복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고전, 인문학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전을 통한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책 하나를 통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좀 통찰하거나 또는 우리 세상을 좀 정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지혜 같은 걸 얻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역사책, 이름은 다 알고 있지만 거의 읽어보지 못한 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는 대단히 높은 책입니다. 우리나라 CEO들이나 경영하시는 분들 또는 사회 지도층들이 항상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 100권 꼽으라 그러면 100% 들어가는 책이고요. 작년에는 CEO가 읽어야 될 필독서 가운데 1위로 꼽힌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본 분하고 얘기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책이.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소개를 하고 또 이 책 가운데에서 중요한 또 필요한 또 여러분들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유명한 고사성어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8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쉽게 또 심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의 생사 여탈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국이라는 존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중국이라는 존재와 더불어서 이 책의 존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간에 현실적으로 이 책을 이제는 알아야 될 시점이 점점 더 이미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이 책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첫 시간, 또 이 책이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또 놀랍게도 이 책은 한국 역사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그리고 이 책을 쓴 분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상세하게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 이게 한국사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중국이라는 존재가 그렇더래. 앞으로 우리가 작지만 강한 나라로 오랫동안 특히 젊은 사람에게 강한 나라,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중국이라는 큰 시장과 큰 나라를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국가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수립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이 책을 통해서 중국 사람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국을 잘 이용해야 되고 인구가 14억이단 말이죠. 14억 시장이란 얘기죠. 우리가 수출, 무역을 통해서 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시장을 옆에 두고 외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문제 이런 교류 관계 또 문화적으로는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인지 이런 깊이 있는 국가 전략 수립이 필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하는 이 책이 그런 전략과 전술, 나아가서는 중국과의 교류 문제에 가장 중요한 중개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하는 책 이름은요, 이렇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입니다.
그대로 역사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이 이름을 가지고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벼슬 이름을 가지고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사마천이라는 분입니다. 천자는 이렇게 씁니다. 원래 원자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다 이제 이렇게 써요. 말맞자도 이제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쓴다고요. 이게 이제 간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과의 관계, 뭐 제1외국어는 영어지만 제2외국어는 다 중국어로 현재 거의 대부분 다 같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네. 근데 제2외국어 중국어를 하면서도 여전히 한자는 우리식 한자를 현재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쓰면 잘 못 읽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못 알아보는. 또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 간자체로 배웠으니까. 그래서 한자 교육에 있어서도 간자체를 가르쳐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그것도 역시 준비가 소홀하다라는 점도 안타까운 겁니다. 정이라고 할 때 의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죠? 네, 좀 어려운 글자. 중국 사람 어떻게 쓰는지 알아서 이렇게 쓴다고요. 얼마나 간편해요. 그죠? 문자도 생활도 번거로운 거는 간편하게 만드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 이런 모든 사상, 또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사마천이라는 분이 사기 속에서 가장 중국다운 모습으로 현재 남겨놓은 책이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사기라는 역사책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사마천이라는 분에 관해서 또 어떤 분인지 이런 역사책을 남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또 그것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또 한국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첫 강의의 대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기는 모두 52만 6,500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50만 6,500자 무지 많아 보입니다. 근데 많긴 해요. 우리나라 책으로 500쪽짜리 책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한 7권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 완역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예상하는 책은 12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죠. 많긴 합니다. 근데 52만 6,500자인데 다루고 있는 시대는 몇 년이냐? 연도는 몇 년? 3,000년입니다. 그러면 52만 6,500자가 많은 게 아니죠. 그죠? 아주 적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52만 6,500자로 3,000년을 압축했다. 여러분들이 3,000년 역사를 52만 자로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책이 탁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 있습니다. 3,000년 역사를 52만 자로 압축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려운 이유도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52만 자로 3,000년 역사를 압축을 해놨으니 글자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책이 됐습니다. 이 책이. 당연히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이 기초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 중국 땅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중국 역사 전체에 대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정작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게 없어요. 실제로. 또 한국사도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남의 나라 역사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사 문제가 새롭게 불거져서 역사 논쟁이 붙고 있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국사를 알아야,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만큼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반만년 역사, 반만년 역사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게 중국도 5,000년, 우리도 5,000년입니다. 근데 기록을 따지면은, 기록의 분량을 따지면은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우리 기록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5,000년 역사를 복원하고 메꿀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문제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고고학 발굴이라든지 또 중국 쪽에 있는 기록을 우리가 치밀하게 자세하게 연구를 해서 우리 고대사를 복원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를 겨냥해서 하고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동북 공정 들어보셨잖아요. 역사 문제를 가지고 이미 중국은 10여 년 이상 전부터 접근을 해왔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는 96년부터 접근을 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벌써 얼마 됐어요? 17년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뭐 했냐? 동북공정이 나왔을 때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적절한 대응이 되지는 못했어요. 더더군다나 중국이 동북공정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갔는데 동북공정의 제일 마지막이 뭐야?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걸로 끝났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모르셨죠, 그죠? 예, 널뛰기, 그네뛰기, 우리나라 세시풍속도 다 죄다 자기네 문화재로 다 지정을 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한반도 상황이 언젠가는 지금 남북이 대치돼 가지고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지 우리만 남았습니다. 이 분단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강대국 열강사이에서. 중국이 한국을 지배하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북공정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왜곡시켜 놓은 이것 자체가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로 교육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뭘 준비했는가? 국사를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진짜 저질렀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은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의 동북공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 기록이 이 책입니다.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알아야 될 책 가운데 하나다. 그러려면 조금 자세하게 이 책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몇 글자라고 말씀드렸죠? 사기가 몇 글자요? 52만 6,500자. 제가 일일이 다 세봤어요. 거짓말이고요. 그거 52만 자 깨알 같은 글씨 세다가 진짜 눈 베리려고요, 그죠?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께서 정말 그 고맙게도 자기 자서전에다가 스스로 글자를 밝히셨어요. 130권 52만 6,500자. 130권 그러면 깜짝 놀라시겠지만은 지금 같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런 책이 아니고 옛날에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쓴 책이다 보니까 죽간이나 목간에 나무를 얇게 오려가지고 거기다 붓으로 씁니다. 붓으로 쓰면은 그대로 늘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끈으로 묶죠. 네, 끈으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요. 책자라고요, 그죠? 이 책이라는 글자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에 죽간과 목간을 끈으로 묶던 데서 나왔어요. 마냥 묶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분량이 되면은 다 엮어가지고, 그죠? 예. 보관할 때는 어떻게 보관해요? 말아서 보관하잖아. 둘둘 말아서 보관하잖아. 그게 무슨 글자예요? 권이다. 그게 권이에요. 예. 그게 한 권이야. 그런 걸 사마천 역사학자가 13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30권 52만 6,500자. 사기는 모두 130권이다. 52만 6,500자다.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5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자, 본기. 이렇게 써요. 중국 사람들은 서자는 읽으시는 거 보니까 수준이 보통이 아니신데요, 그죠? 열전. 예. 전자는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이 5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5체제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동양 역사 서술 체제의 기본 틀을 잡은 사람이 사마천의 사기인데 본기의 기자고 열전의 전자를 따서 기전체라고 부릅니다. 아, 그죠? 예,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그냥 외워, 이놈아. 그냥 기전체야, 그냥. 예. 여기서 이렇게 따온 거예요. 이게 나머지 3개는 안 가르쳐줘요. 실제로 첫 번째 체제하고 마지막 체제를 따서 기전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표도 있고, 야, 표도 있고, 야, 소도 있고, 세가도 있어야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가 기전체가 외우긴 했는데 사실 기전체가 뭔지 모르는 거다. 그죠? 몰랐어요. 무슨 뭐 기전으로 시작되는 역사책인지 뭔지 모르. 이 역사 소설 체제가 사마천이 창안한 겁니다. 최초의 체제입니다. 중국 역사상 본격적인 역사책으로도 이 책이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기전체라고 하는 역사 소설 체제를 창안한 것도 이분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소설 체제가 동양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2000년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이 멸망할 때까지 청나라 왕조 체제가 끝날 때까지 이 역사 소설 체제를 본받았어요. 1911년에 신해혁명을 통해서 청나라가 멸망한단 말이에요. 왕조 체제가.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에 태어났어요. 사기가 완성된 시점이 되게 기원전 90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90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다 90 더해 보세요. 그죠? 딱 2000년이잖아요. 그죠? 2000년 동안 역사 서술 체제가 동양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에는 직격탄을 날립니다. 일본도 영향을 받고 심지어 베트남도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가깝게 있고 중국 문화와 문물을 수입하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사마천 사기의 기전체 역사 서술 체제도 직격탄으로 날라와요. 고려시대 때 뭐가 나왔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삼국사기 나왔잖아요. 세 나라의 역사 기록이라는 이름도 똑같이 삼국사기. 체제도 기전체 체제입니다. 한 역사 서술 체제가 2000년 동안 영향을 미친 경우는 유일무이합니다. 뭐냐 그러면 그만큼 이 서술 체제가 특별할 뿐만 아니고 보편적으로 충분히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술 체제를 본받게 되는 거다. 미국의 한 역사학자는요, 사기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왓슨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 서술 체제를 가지고 미국사를 한번 써봤대요. 이 체제를 가지고 좀 이따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랬더니 대단히 훌륭한 역사 서술 체제가 기록이 되긴 한데 역사가 짧아 놓으니까 미국 역사가 짧으니까 이 체제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체제가 얼마나 또 뛰어난 오랜 역사를 기록하는데 훌륭한 체제인가라는 게 또 밝혀졌어요. 삼국시대만 해도 한 1000년 정도 되잖아요. 다 합쳐가지고 통일신라까지 합치면은. 그러니까 1000년을 기록하기에는 보통 한 나라가 700년씩 됐으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1000년쯤 됐으니까 이 체제가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김부식도 삼국사기를 쓸 때 이 체제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기는 제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왕들. 그러니까 황제 자리에 올라간 사람만 본기에 편입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사마천이 정해놓은 원칙이 아닙니다. 사마천은 본기에다가 제왕들을 주로 기록하되 제왕이 아닌 사람도 이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왜? 제왕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 안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그 사고방식이 열려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황제는 되지는 않았지만 한 행동 자체나 미친 영향은 천하대세에 영향을 줄 만큼 황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되면 이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항우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죠? 유방하고 싸워서 결국 패배해서 유방이 황제가 되고 한나라의 첫 황제가 된단 말이죠. 유방은 고조본기라고 하는 본기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항우는 패배자예요. 패배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마천이 놀랍게도 항우를 본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항우본기라고 이름까지 써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왜? 황제가 안 됐으니까. 유방은 나중에 시호가 죽고 난 다음에 고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호를 받았으니까 고조본기라고 들어갔지만 항우는 황제가 되질 않았으니까 이름을 그대로 본명을 써줍니다. 그래서 항우본기라고 썼어요. 이것 때문에 사마천이 2000년 동안 욕을 얻어먹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체제인데 후대 역사학자들이 사마천의 그 의도나 정신을 본받지 않고 체제에만 얽매여 가지고 여기 기본이 뭐야? 제왕들이 들어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제왕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기 다음에 이 체제를 기전체를 그대로 영향을 받아 가지고 두 번째 중국 역사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반고의 한서라는 역사책입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네, 한서는 한나라 때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우가 들어갑니다. 고조하고 싸웠던 항우가 들어가요.
근데 항우는 봉기에 집어넣지 않고 요 세가는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세가는 제후들에 대한 기록이야. 그러니까 황제를 보필해 가지고 큰 공을 세웠던 주로 이제 귀족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다가도 안 집어넣어요. 어디에 보통 사람들의 기록인 열전에다 갖다가 강등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두 번째 역사책을 쓴 반고의 한서부터는 사마천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자체가 사마천에 대한 비판이잖아. 사마천 체제를 따라주질 않았잖아요. 이게 틀에 매이면은 이런 결과가 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 교조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어떤 틀에 딱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자기 세계만이 전부 다 옳은 줄 알고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는 상대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영웅인 항우도 봉기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마천 사기가 왜 다른 역사책하고 구별되냐 그러면 바로 그런 유연성과 더불어서 실패했지만은 그 사람이 한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죠? 없어지잖아요. 존재감 자체도 없애버린다고 실패하면. 그래서 사마천의 역사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성공과 실패로 인간을 평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항우뿐만 아니고 여기다가 누구 집어넣냐면 여자를 집어넣었어요. 유방의 부인인 여태우를 봉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우봉기 또는 여태우봉기라는 봉기가 들어가요. 200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이 항우봉기보다 더 욕을 얻어먹었어요. 여성분들이 들으면은 그죠? 기분 나쁘지만은 이게 그 유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그 경도된 치우쳐 있는 진짜 정통지에 매몰된 정말 고지식한 학자들이 여자 여기 봉기에 집어넣었다고 사마천을 어마어마하게 욕을 했어요. 2000년 내내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대단히 훌륭한 역사학자다. 왜? 2000년 전에 남녀 평등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왜? 여태우는 아들이 황제였어요. 해제라거나 황제였지만 아들이 제구실을 못했어요. 황제구실을.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여태우가 다 쥐고 흔들었는데 정치를 잘했어요.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가 안방에서 나왔지만 천하는 태평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과감하게 봉기에다가 딱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기가 욕을 얻어먹는 원인 제공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은 사마천의 역사관이 얼마나 깨어있고 개방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역사관이 진보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역으로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왕들에 대한 기록이지만 사마천은 그 형식에 매이지 않고 누가 됐든 간에 천하의 대세를 좌우한 사람이면 남자가 됐든 실패한 사람이 됐든 여자가 됐든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봉기입니다. 두 번째 표는 연표예요.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학문입니다. 그죠? 시간이 세로줄이죠. 그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이 가로줄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 세로 찍어가지고 경도 위도 찍어가지고 딱 지점을 그죠? 클로즈업 하게 되면은 역사 현장이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 현장 속에서 사람이 어떤 활동을 벌였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추적해 나가는 것이 역사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학문입니다. 특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과 대조해서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서 복원해 주는 겁니다. 가장 재밌게 복원해야 되는데 재밌게 복원을 못하니까 역사가 재미없어지는 거죠. 몇 년도 뭐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다. 외워. 1492년은 뭐가 있었어?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어. 외워. 1592년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어. 그렇게 해서 외워. 그건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왜? 100년 단위로 끊어서 가르쳐 주면은 세계사하고 연결해 주면 그나마도 괜찮은데 나머지 거 외우려고 그러면 죽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외워요? 큰 틀에서 이 세기에 어떤 중요한 일이 났고 그 장소가 어디며 어떻게 사건이 전개가 됐는데 그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돼서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또 지배계층에서는 어떤 문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또 그것이 주는 교훈이 뭐고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든지 역사가 재미있는데
옛날 딱딱하게 배워와서 그렇다. 이게 표는 사마천이 최초로 창안한 겁니다. 이런 동기 같은 경우는 비슷한 유형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전에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연표를 만든 것은 사마천이 최초입니다. 표를 만들어서. 표도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드냐? 가로, 세로 해가지고 연도를 하고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을 하는데 사람이 죽었을 경우 이런 경우는 거꾸로 글자를 써요. 그래가지고 눈에 확 띄게 하는 거예요. 이 책 나머지 부분에 없는 사건들을 표에다가 짤막짤막하게 기록을 해놓되 연대를 기록하고 펴놓되 중요한 사건들은 글자를 뒤집어서 써가지고 눈에 탁탁 띄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문가 한 분은 뭐라고 이 표를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엑셀 프로그램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표를 보게 되면 엑셀 느낌이 나요. 대단하단 말이에요. 컴퓨터 소프트웨어하고 비슷하다 프로그램하고. 얼마나 근대적이고 현대적입니까? 이게. 선은 뭐냐? 국가의 제도와 문물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경제에 관한 경제 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의 큰 공사들, 그죠? 그 수리 공사들. 수리 사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제방을 쌓거나 그다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댐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중요한 국가의 농사를 위한 중요한 그 공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옛날의 황제들은 주로 제사들을 많이 지냈으니까 천지의 제사를 지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부분들을 기록한 서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대학원의 한 석사 논문 수준 이상 되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황제를 보필해서 천하를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자기 일을 보탠 사람.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인데 고위직 신분도 고귀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역시 뭐예요? 봉기에서도 사마천이 얽매이지 않고 그죠? 여성도 집어넣었다시피 세가에도 파격적인 걸 단행합니다. 충분히 그만한 역할을 했다고. 귀족 신분이 됐든 그다음에 공신이 됐든 간에 이 사람 못지않은 역할을 한 사람은 이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공자입니다. 공자님은 사 출신이라고 평민보다 약간 위에 있는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가에 들어갈 만한 귀족은 못 됩니다. 출신 자체가. 그런데도 세가에 집어넣었어. 왜? 사마천이 공자가 남겨놓은 문화적인 업적을 충분히 인정했다는 거죠. 이거는 보통 귀족이나 세가 속에 들어갈 만한 사람보다도 더 큰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문화를 종합 정리한 문화사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공자를 세가에다가 편입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한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한 분야에 큰 업적을 남겨가지고 종합한 사람. 그걸 뭐라고 하면 집대성 그렇게 표현해요. 들어보셨어요? 그죠? 모아가지고 모을 집자에다가 크게 완성했다, 크게 이루었다 해서 집대성이라고 표현한다고. 집대성은 누가 한 얘기냐 그러면 맹자가 한 얘기예요. 맹자님이 누구를 표현하냐? 공자님을 두고 한 얘기예요. 공자님을 집대성이라고 표현했고 공자님 사당에 가면 그래서 대성전이 있는 거예요. 앞에 집자를 떼고 대성전이라고. 우리도 문면하고 향교 가면 대성전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공자님한테 붙여준 맹자의 명예로운 그죠? 칭송이었어요. 집대성이 대성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공자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한 사람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바람에 또 사마천이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사마천 참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사마천 역사책 하나, 훌륭한 역사책 하나 써놓고 2000년 동안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누굴 집어넣냐면 진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예요. 그냥 남의 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시간제로 일 있으면은 저 집에 김맨 되더라 그러면은 김매는 데 가서 일 좀 하고 돈 좀 받고 또 저희 가서는 추수한다더라 그러면 벼 베고 돈 받고 하는 사람이에요.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천하가 혼란에 빠지자 이 진승이라는 사람이 농민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권력자 입장에서는 정권 입장에서는 반란이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봉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중국 최초의 농민 봉기군의 우두머리예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천하의 진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요 진승 뒤에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야? 항우하고 유방 같은 사람들이에요. 진승을 뒤이어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마천은 뭐라고 하냐? 진승의 농민 봉기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세가에다 집어넣었어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세가에 집어넣었으니 유학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마지막으로 열전입니다. 열전은 여러분이나 저 같은 보통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록입니다. 사마천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지배계층의 사람들에게만 눈을 돌린 것이 아니고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그들 지배층만이 아니고 일반 보통 사람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역사를 굴리는 원동력이 된다. 바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책 가운데서 열전이라는 편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아주 흥미롭게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몇 권이라고 그랬죠? 네. 130권. 네. 52만 6,500자 130권. 130권 가운데 열전이 70권이에요. 절반이 넘는다고요. 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마천이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일단은 뭐 직업적으로 보면은 그 도축업자들, 그죠? 옛날에는 백정이라고 했던 개 잡는 사람들, 소 잡는 사람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쟁이들, 그 다음에 놀랍게도 오늘날로 하면 테러리스트들. 이게 자객 열전이라는 거예요. 요인 암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객 열전. 그 다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조직폭력배의 두목 같은 사람들. 유협 열전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남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없는 사람 괴롭히는 깡패들, 건달들이 아니고 없는 사람을 돌봐주는 의협심이 넘치는 사람들이야. 거기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코미디언 같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골계 열전이라고 해서 코미디언, 개그맨들 기록도 있습니다.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겠어요, 그죠? 그 시정 얘기한 시정 잡혀들을 다 일일이 기록 속에 넣어가지고 그들의 행적을 샅샅이 기록을 남겼으니 지배계층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사기가 얼마나 글거러운 역사책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 더. 화식열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화식은 그냥 돈을 불린다는 뜻이에요. 명사로 쓰이면 부자예요. 부자예요. 부자들에 관한 기록을 사마천이 남깁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한 30여 명의 부자들을 돈을 어떻게 벌었으며 돈을 어떻게 썼으며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이런 기록들을 남겼어요. 아니 이것 때문에 또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왜? 점잖은 선비가 돈 이야기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왕보다도 더 재밌게 살아라 그러거든요, 사마천이. 그래서 무관의 제왕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왕관은 쓰지 않았지만 왕보다 더 잘 살았던 사람들이다. 심지어 여기 나오는 부자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요, 밥 먹을 때 오케스트라 옆에 놓고 밥 먹었어요. 오케스트라 연주 들어가면서.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죠? 사마천은 각자의 꾀로, 각자의 머리로, 각자의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정당하게 누구나 돈 많이 벌어서 왕보다 더 잘 살아라. 그런 얘기. 부에 대한 추구라는 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거 아니다. 다 누구든지 입은 좋은 고기를 먹고 싶어하고 몸은 편하는 걸 원하게 돼 있다. 근데 그거를 억지로 가르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냥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정도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지런함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조금 버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버는 것이고 좀 더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다.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사마천이 화식열전에서 놀랍게도 정치하고 경제의 문제를 결합을 시킵니다. 정경유착의 원조입니다. 정경은 유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무슨 비리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정치하고 경제는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죠? 경제하는 사람들은 정치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무역과 교역을 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주면 좋은 거다는 얘기죠. 이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정치 눈치를 보니까 그런 거단 말이죠. 잘못된 거다는 얘기. 이런 정경유착이 아니고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정경유착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마천은 최초로 정경유착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한 사람입니다. 정치가는 정책으로 백성들을 끌어줘야 된다. 나라의 안정과 위기는 리더가 어떤 정책을 내느냐에 달려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리더가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달려 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보세요, 정책 하나가 잘못되면 나라가 휘청휘청 한다고요. 막 시끄럽잖아요, 여러분들. 뭐 굳이 제가 구체적인 설명 안 들어도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가 위기 상황으로 몰리는 느낌을 받는 건 뭐냐 그러면 이 형편없는 사람을 썼을 때 그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켜 놓으면 얼마나 나라가 꿉꿉해집니까, 그죠? 하마천은 일찌감치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라의 안정과 위기는 리더가 어떤 정책을 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나라의 흥망은 리더가 어떤 사람을 쓰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식열전에서 정치와 경제의 문제를 5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치의 수준이고 질이다는 얘기죠. 가장 최상의 정치는 뭐냐? 내버려 두는 거다. 그렇죠? 스스로 원하는 대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그러니까 70권에 달하는 보통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잖아요. 사람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이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알아서 한다. 내버려 둬라. 그게 안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정치가 변했다든지 누가 쳐들어왔다든지 해서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될 때는 차선책은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익으로 이끌어라. 백성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면 된다. 여기까지도 괜찮다.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단계도 괜찮다. 뭐냐? 백성들을 교화시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라.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여기 설득의 정치까지 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 네 번째부터는 골아파집니다. 4단계의 정치, 그러니까 5단계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죠, 그죠? 나쁜 정치로 갑니다. 나쁜 정치 두 번째 나쁜 정치는 뭐냐? 가지런히 바로 잡으려고 한다. 가지런히 바로 잡는다는 건 뭐냐? 차렷, 열중샷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전부 다 딱딱하게 법률 조항이나 모든 걸 조항을 걸어가지고 백성들의 옴짝달싹할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거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 군대식이다.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5번째,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제일 나쁜 정치는 백성들하고 싸우는 정치다. 기가 막히죠. 2100년 전에 역사학자가 오늘날 우리 정치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들여다보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죠?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가 3, 4, 5단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1, 2단계로 못 가. 이게 하다못해 2단계까지만 가져도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겠는데, 관중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명한 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관포지교의 그 사람입니다. 관포지교 들어보셨잖아요. 관중이 뭐라 그랬어요?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해야지 명예와 치욕을 알고 창고가 넉넉해야만이 예절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을 배불게 부유하게 만들지 않으면 사회 기강이 문란해진다는 얘기죠. 예의와 염치를 모르고 명예와 치욕을 모른단 말이죠. 예절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생활이 부유해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화식열전에서 사마천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대단히 근대적이고 대단히 현대적이고 그죠? 대단히 진보적인 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기의 5체제입니다. 읽어볼만 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마천이라는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훌륭한 역사책을 썼을까? 어떤 분이길래 2000년 동안 욕을 얻어먹었을까? 참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저 화신열전 때문에 후대 어떤 학자는 하마천은 잡아 죽여도 시원찮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건을 퍼부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 숱한 오해와 숱한 비난을 겪고도 오늘날 21세기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최고로 꼽히는 이유가 어딨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런 다양한 내용과 또 앞서 있는 사고방식들, 그리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통찰력, 이런 것들이 저 안에 보물창고에 누구든지 가서, 보물창고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비밀번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가서 그냥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문만 열면은 바로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보물을 만끽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에서 가장 최고급 뷔페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기는 가서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서 골라 드실 수가 있어요. 사마천이라는 분은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원전 145년에 태어나셨는데 지금부터 2160년 전쯤 사람입니다. 사관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국가 기록을 담당하고 플러스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겸직을 한 사람입니다. 그 밑에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야, 이놈아 공부야, 이게 아닙니다. 10살 때까지는 그냥 밭에 나가서 놀게 하고 농사도 좀 짓게 하고 양도 치게 하고 소도 치게 했어요. 그래서 사마천은 10살 때까지 자기 고향에서 농사 짓고 가축 치면서 살았어요. 10살 때부터 아버지가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 조기 교육하고는 상관없어요. 10살 때부터 옛날 고문부터 공부를 시킵니다. 그 대신 체계적으로 아버지가 이 단계는 이 책 봐라. 그리고 13살 때부터 아들을 데리고 역사 현장을 갑니다. 그래서 역사학자가 되려면은 현장이 중요하니까 따라와라 해서 현장 교육을 시킵니다. 20살 때는 아버지가 놀랍게도 아들에게 배낭을 싸질러 주면서 노잣돈 주고 마차 한 대 만들어주고 천하를 여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천하 여행이라는 건 세계 여행이에요. 그 당시에 중국의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300만 제곱킬로미터.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 15배예요. 거기를 3년 정도 사마천이 여행을 합니다. 몇 차례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긴다. 사기의 다른 역사책하고 구별되는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자 특징은 뭐냐? 현장 정신이다. 기록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사마천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국립도서관 관장이었으니까 또 국가기록보관소의 또 총책임자니까 중요한 기록들은 다 볼 수 있어요. 사마천은 그 기록만 가지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가봐라. 아버지가 등을 뜯어 밀어서 보낸 거예요. 노잣돈 주고 마차 한 대 마련해가지고 가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해요. 사기가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역사책으로 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들이에요. 23살 정도 돌아오니까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뭘 권유하냐 그러면 당대 최고의 선생님들을 만나고 다녀라. 대단한 아버지죠. 그죠? 3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우리 가문이 못다한 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역사책을 마무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천은 아버지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반드시 아버지 유언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아서 태사령이라고, 그 벼슬이 태사령이에요. 태사령이라고 하는 벼슬에 취임을 해서 황제를 보좌해서 여기저기 공무에 바삐 뛰어다닙니다. 공무원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국가기록, 문서보관소, 총책임자, 겸직, 그리고 또 틈만 나면 아버지 때부터 모아놨던 역사 기록들을 가지고 역사책을 소설할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구상한 거죠. 체제도 구상을 해왔고 아버지가 남긴 자료도 있겠다 쓰면 되잖아요. 쓸 시간이 없어. 바빠서. 어느 정도로 바빠냐. 사마천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도 한잔 못할 만큼 바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0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제 써야 되겠다. 왜? 옛날 사람들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은 늦어요, 그죠? 예. 40 노년기라고요. 쓰기 시작합니다. 쓰기 시작하는데 47살 때 사마천 일생에 아주 심각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그게 역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릉지화라고 합니다. 이릉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릉이라는 사람 때문에 벌어진 화단 얘기죠. 사마천이 이제 일생일 때 가장 심각한 역경을 맞이하게 된다. 이릉이라는 젊은 장수가 흉노하고 전투에 나가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고는 결국 숫자가 모자라서 중과부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숫자가 모자라서 5천을 가지고 8만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부하들이 전부 다 전멸할 위기에 놓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이릉이 승리할 때는 뭐 이릉 최고야, 뭐 짱이야, 뭐 이릉 오빠 만세 하다가 항복하고 나니까 뭔가 희생양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릉에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때 사마천이 나서가지고 이릉을 변호합니다. 제가 평소 때 이릉을 지켜봤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더라. 사심 없는 사람이다. 집안도 훌륭한 무장 집안 출신이고 훌륭한 젊은이다. 지금 어쩔 수 없이 항복하긴 했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탈출해서 나라를 위해서 보답할 것이다. 그러니 너무 비난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마천이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작전상의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군대에서 작전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릉이 5천 명을 가지고 8만하고 싸우는데 구원병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병이 제때 안 왔으니까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럼 구원병 누가 보내? 사령관이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낸 거단 말이에요. 자, 작전상의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제 누구를 비난하는 게 돼버리냐? 사령관을 비난하는 게 됐어요. 사령관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령관이 해필이면 황제의 처남이단 말이에요. 한나라 무제가 가장 아끼는 이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은 오늘날 같은 그런 부인이 아니고 여자 벼슬입니다. 여자들한테 후궁들한테 주는 벼슬이에요. 한 3인가 4위 정도 되는 서열, 상당히 높은 서열에 이부인 가장 아끼는 이부인의 오빠단 말이에요. 총사령관이. 이것 봐라 이놈이 총사령관을 비난해. 그래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47살입니다. 그때가. 47살 아마 이제 48살 막 넘어갈 그때 무렵 같았어요. 좀 지나면은 황제도 이제 오해가 풀리고 하면은 풀려날 줄 알았죠, 사마천이. 근데 웬걸 48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릉이 흉노 군대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다라는 헛소문이 들려옵니다. 황제가 헛소문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이릉 가족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거기에는 이릉 늙으신 어머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는 뭐예요? 반역이단 말이죠. 적군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건 이건 반역죄단 말이에요. 그 반역자를 편을 들었으니 사마천도 반역이야 이제. 그래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48살 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마천 일이 이상하게 꼬였네, 그죠? 이게 일이 꼬이려면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단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그죠? 그렇게 얘기해. 사마천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반역죄 몰리니까 고문도 당하고 뭐 옥리들한테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근데 사마천 오로지 마음속에 남은 게 뭐야? 걸리는 게 뭐야? 쓰다만 역사책이단 말이에요. 사기를 제가 완성을 해야 되겠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나라 법에 따르면 사형수가 살아남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돈을 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리고 내시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극에 보면은 그저 수염 없고 목소리 여자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 내시, 다른 말로 환관이라고 얘기하잖아. 사마천이 죽음보다도 더 치욕스럽다고 하는 궁형을 자청하고 살아남습니다. 왜 죽음보다도 더 치욕스러워요? 그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에서 성기를 잘라버리는 것 자체는 이미 얼굴에서 표가 나거든요. 성기 잘라버리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수염이 없어지고 목소리가 여자처럼 바뀌고 모습은 노파처럼 변해요. 아주 지독한 형벌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장 욕스러운 형벌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되게 다 좀 시행하다가 없어졌는데 이게 한날 무죄 때 가지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궁형을 자청하고 살아남습니다. 정말 사마천에게는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천만 다행이죠. 살아남았지. 왜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고아원을 포함해서 성기 전체를 잘라내는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뭐 마취제도 없고 지혈제도 마땅치 않은 시절이니까 그 피나는 거 지혈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내지 석 달 정도 몸을 추스리는데 우리는 내장 맹장이나 이렇게 속 수술하면은 방귀가 나와야지 수술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궁형은 오줌이 나와야 돼요. 그죠? 예, 오줌이 안 나오면 요독증에 걸려서 죽는다고요. 49살이에요. 노년기라고요.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은 견디기 힘든 수술이.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만약에 궁형 자청해서 성지 잘르는 형벌을 받고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마천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 부분이다. 죽을 경우에 얼마나 더 욕스러워요. 왜? 남겨놓은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기록에 차라리 안 남으면 다행이야. 잊혀져 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기록에 남는다면 어떻게 남겠어요? 한나라 무제 시절에 태사령 벼슬에 있던 사마천이라는 자가 반역죄에 몰려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살아남으려고 궁형을 자청했다가 죽었다. 위로는 조상, 아래는 후손들한테 얼마나 치욕스러운 존재로 남아요. 그러니 이건 죽음보다도 더 큰 결단이단 말이에요. 이게 자살하는 쪽이 훨씬 나았어요. 끊임없이 자살을 고민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자살하지 못하게 만든 게 뭐예요? 사기의 저책이다. 천만다행으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50세 때 풀려나서 한 4, 5년 정도 더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한 책이 사기란 역사책입니다. 다른 책하고 다르죠. 예. 사마천이 그 인생에 대한 쓴맛, 단맛, 그 다음에 권력자에 대한 본질의 문제, 그 다음에 세상의 불공평 문제, 불공정 문제, 그 다음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박하는, 억압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감옥 속에서 3년 동안 있는 동안 생각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궁형을 자청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궁형을 안 당했으면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내용이. 편안하게 그냥 도서관에 앉아서 책 썼으면은 월급 받아가면서 책 썼으면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궁형을 당하면서 사마천 사기가 내용이 달라진 거다. 그래서 읽어야 될 필독서로 남게 된 겁니다. 다른 역사책 읽어라 소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중국 역사책 읽고 싶은데 무슨 책 읽어요? 100%다 이 책 읽으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사마천의 삶하고 무관하지 않다. 삶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꿰뚫은 사람이 쓴 책이다. 다른 책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기 130권 가운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제가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우리나라 역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편이 한 편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기 130권 가운데 제 115 115번째 이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열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 다 까먹어도 좋은데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조선열전이 있습니다. 한국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조선열전 고조선 멸망사입니다. 고조선 멸망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고조선부터 출발한다고 배우셨잖아요. 가장 체계적인 기록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록이지만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조선열전은 조선의 멸망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해요. 고조선이 몇 년도에 멸망하는 줄 아시는 분이요? 멸망했으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기원전 108년에 멸망합니다. 그것도 내분으로.
싸워보다가 망한 것도 아니에요. 내분으로 멸망합니다. 기원전 108년이면 아까 사마천이 기원전 145년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38살 때. 이게 당대사 기록이에요. 사마천 살아있을 때 고조선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당대사 기록입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을 비롯해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항상 짚어야 될 기록이 이 기록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중국 문제하고 한국 문제하고 연계시켜 봐도 그죠?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라는 부분들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우스갯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이라는 분의 고향하고 사마천 고향하고 1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마천이 점점 더 부각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실제로 제가 사마천 고향을 15차례 이상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사마천 고향이 달라지고 있고 최근에는요. 사마천 고향과 사당과 무덤에다가 중국 정부가 수천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성역화 사업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동북공정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사기하고 사마천 그리고 사기에 나오는 조선 열전이 우리하고 관계 있는 한 편이다라는 점. 그것이 향후 중국의 문화 정책이나 중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점점 더 사기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동북공정하고도 연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이나 고사성어를 통해서 우리 삶의 본질을 좀 통찰해보고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았는지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